안녕하세요. 후한 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이 사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국내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김영자 회장의 집무실은 오늘따라 유난히 적막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도 그녀의 깊은 미간 사이에 펜 고뇌를 지우지는 못하는 모양이죠. 영자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예비 며느리 박지혜의 사진을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봅니다. 아들 현우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그녀는 완벽한 학벌과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눈부신 외모까지 갖춘 나무랄 데 없는 신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거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영자 씨의 직감은 자꾸만 위험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죠. 최 실장,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저 아이의 눈빛 말이야. 영자 씨가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에게 나지막이 묻습니다. 지혜 아가씨 말씀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싹싹하고 현우 도련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챙기시던데요. 최 실장의 대답에 영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지. 영자 씨는 아들 현우가 과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제대로 고른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뿐인 연기에 속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신분을 숨겼을 때도 지혜가 지금처럼 상냥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영자 씨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밀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소박한 옷가지를 꺼내 보입니다. 최 실장, 나 당분간 해외로 요양 간다고 소문내게. 아들놈한테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영자 씨의 결연한 눈빛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회장님, 정말 그 계획을 실행하시려는 겁니까? 영자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하나둘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박씨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아들놈 자취방에 들어갈 거야. 가사 도우미라면 그 아이의 밑바닥을 보기에 아주 적당한 자리 아니겠나? 그녀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벗어 던지고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낡은 꽃무늬 벽지 같은 남방으로 갈아입습니다. 평소 빈틈없이 올렸던 머리도 수수한 가발로 감추고 얼굴에는 팔자주름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옅은 분장을 더하죠. 거울 속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회장 대신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한 고단한 인상의 노파 한 명이 서 있습니다. 현우 그 녀석, 제 어미도 못 알아볼 정도로 허술하게 준비해야 하네. 보안 유지가 생명이니 각별히 신경 쓰게. 영자 씨는 비서실장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며 집무실에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뿐인 자식과 자신이 일군 가문을 지키기 위한 철의 여인만의 처절한 검증 절차인 셈이죠. 영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아들 현우의 오피스텔 주소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박지혜, 네가 정말 내 아들의 짝이 맞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꾸나. 자신이 평생 일군 제국을 뒤로한 채 영자 씨는 이제 식모라는 가짜 인생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들의 자취방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겁한 테스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방법이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영자 씨를 태운 차는 천천히 도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영자 씨는 아들 현우에게 잠시 해외로 요양을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긴 채 본격적인 잠입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녀는 평소 현우의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가사, 도우미가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게끔 비서실을 통해 손을 써두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현우는 당장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발을 동동 구르며 새로운 사람을 찾기에 급급해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영자 씨는 낡은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깊게 눌러쓴 모자와 가발로 얼굴을 가린 채 아들의 현관문 앞에 섭니다. 도우미 소개받고 왔는데요. 박 씨라고 합니다. 영자 씨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며 노인 특유의 쉰 목소리를 내봅니다. 문을 열고 나온 현우는 눈앞에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일할 사람이 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 오셨어요? 박 씨 아주머니라고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해외 나가시면서 급하게 구한 분이라 들었습니다. 현우는 영자 씨를 집안으로 들이며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주의 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영자 씨는 평생 자신이 부리던 아들에게 거꾸로 지시를 받는 이 기묘한 상황에 실소가 터질 뻔하지만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연기에 몰입하죠. 그녀는 무릎이 쑤시는 신용을 하며 바닥을 닦고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정리하며 아들의 일상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번듯하게 정돈된 오피스텔이었지만 곳곳에는 예비, 며느리 지혜의 흔적들이 묻어 있어 영자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주머니, 곧 제 여자친구가 올 거예요. 아주 깔끔한 성격이니까 거실 먼지 하나 없게 신경 좀 써주세요. 현우의 당부에 영자 씨는 고개를 숙이며 보이지 않게 눈을 가늘게 뜹니다. 예. 도련님, 걱정 마세요. 제가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을 테니까요. 영자 씨는 걸레를 빨며 속으로 아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방 조리대 밑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확인하고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의 상태도 꼼꼼히 살핍니다. 재벌 회장으로서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손에는 이제 독한 세제 냄새가 배어들었지만 영자 씨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거짓을 파헤치기 위한 첩보 작전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현우는 잠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지혜가 오면 잘 맞이해 주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적막해진 집안에서 영자 씨는 낡은 식탁 의자에 앉아 거칠어진 자신의 손마디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장, 바닥에서 밑바닥부터 사업을 일구던 시절의 고단함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코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곧 복도 끝에서 경쾌하면서도 오만한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삐빅 도어락의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영자 씨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하려. 영자 씨는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방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는 신용을 하며 등 뒤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문이 활짝 열리고 화사한 명품 향수 냄새와 함께 박지혜가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지혜는 현우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에 가득했던 가식적인 미소를 지우고 주방에 서 있는 노파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뭐야, 현우 씨가 말한 그새 아줌마인가 보네. 인상이 왜 저렇게 꾀죄죄해? 지혜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영자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천박했습니다. 영자 씨는 주먹을 꽉 쥐며 천천히 몸을 돌려 지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봅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이 누군가에게는 파멸이 될 것임을 영자 씨는 직감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가짜 인생에 가면 뒤에서 차가운 미소를 숨긴 채 지혜를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박지혜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코를 찡긋거리며 집안 공기조차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뾰족한 명품 구두를 벗어 던지듯 영자 씨의 발등 위로 툭 내던졌죠. 영자 씨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움츠렸지만 지혜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영자를 빤히 쳐다보며 명령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그거 안 치우고 뭐해요? 흙 묻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서 신발장에 넣어둬요. 비싼 거니까 스크래치 안 나게 조심하고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구두를 집어들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하찮은 도우미일 뿐이었죠. 지혜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아 손가락으로 가구 위를 훑더니 잊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우 씨가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전보다 더 엉망이네. 아줌마, 눈 안 보여요? 여기 먼지 앉은 거 안 보이냐고. 지혜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영자 씨는 걸레를 들고 서둘러 소파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지르며 이 젊은 여자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영자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줌마,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요. 미지근한 거 말고 아주 차가운 탄산수로 가져오라고요. 영자 씨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해 얼음을 띄운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물컵을 받아든 지혜는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영자 씨의 앞치마를 향해 물을 확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너무 뜨거워서 손이 미끄러졌네. 아줌마가 센스 없이 가져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축축하게 젖어드는 앞치마의 냉기보다 영자 씨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지혜는 젖은 옷을 입고 당황해하는 영자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고 영자는 굴욕감을 삼키며 바닥에 쏟아진 물을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지혜의 천박한 본성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 아이가 아들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확신해 나갔습니다. 아줌마,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내 가방이나 제대로 모셔둬요. 그거 아줌마 연봉 다 합쳐도 못 사는 거니까.
지혜는 명품 가방을 거칠게 내밀며 영자 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 가방이 자신의 회사 계열사에서 수입하는 브랜드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실소를 흘렸죠. 그녀는 지혜가 현우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다가 약자 앞에서는 악마로 돌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아가씨. 귀한 물건인데 제가 조심해야죠.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영자 씨가 쉰 목소리로 묻자 지혜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됐어요. 아줌마가 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 수준 떨어지게. 그냥 나가서 먼지나 더 닦아요. 영자 씨는 지혜의 명령에 따라 주방을 벗어나면서도 지혜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끝까지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현우가 없는 오피스텔에서 마치 자신이 이미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영자 씨는 젖은 앞치마를 손으로 쥐어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욕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그날이 왔을 때 지혜가 지을 표정이 벌써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허리를 굽히고 복도를 닦으며 다음 연극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현우가 집을 비운 사이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을 아들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였습니다. 거실은 금세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요란한 음악 소리로 가득 찼죠. 영자 씨는 지혜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주방에서 안주와 간식을 만들어 날라야 했습니다. 지혜의 친구 중 한 명인 미나는 영자 씨의 남루한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지혜야. 이 할머니는 뭐야? 분위기 깨지게 인상이 너무 어둡잖아. 미나의 말에 지혜는 비웃음을 섞어 대답하며 영자 씨에게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현우 씨가 어디서 데려온 식모야?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센스도 없어서 내가 가르치는 중이야. 지혜는 영자 씨가 들고 있던 쟁반 위에 빈 병들을 거칠게 올려놓으며 영자 씨의 손을 밀쳤습니다. 미나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리며 영자 씨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거 줄 테니까 여기서 재롱이라도 좀 부려봐요. 아니면 저기 구석에 가서 쥐 죽은 듯이 청소나 하든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내려다보는 영자 씨의 눈빛이 잠시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지혜와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영자 씨를 향해 안주 껍질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자 씨는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지혜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지혜,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여회장 늙은이를 견디면서 현우 씨랑 결혼할 생각을 해? 친구의 물음에 지혜는 와인 잔을 흔들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혼만 하면 이 집도 현우 씨 어머니 재산도 다 내 거잖아. 그 할망구는 결혼식 끝나자마자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거야. 영자 씨는 쟁반을 꽉 쥔 채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도끼 어린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혜는 현우의 어머니인 영자 씨가 돈만 많은 무능한 노인네라며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이어갔죠. 영자 씨는 주방으로 돌아와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늙고 병든 존재로 취급하며 유산만을 노리는 지혜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영자 씨에게 이들의 대화는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천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박지혜. 네가 나를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꾸나. 영자 씨는 어둠이 내려앉은 주방 창가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지혜와 그 친구들은 영자 씨가 자신들의 파멸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파티를 이어갔죠. 영자 씨는 다시 거실로 나가 널브러진 술병들을 치우며 조용히 반격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지혜의 친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현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술, 냄새와 바닥에 굴러다니는 안주 껍질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그때 주방 구석에서 젖은 앞치마를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며 닦고 있는 영자 씨의 모습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일부러 더 고단한 척 허리를 두드리며 아들의 반응을 살폈지만 현우의 시선은 영자 씨가 아닌 소파에 누워있는 지혜에게 향했습니다. 지혜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박씨 아주머니는 왜 저러고 계셔? 현우의 물음에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눈가에 가짜 눈물을 찍어내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 씨,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주머니가 일하기 싫으신지 사사건건 내 말에 토를 달고 아까는 실수라면서 내 옷에 물까지 엎질렀다니까요. 지혜의 뻔뻔한 거짓말에 영자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묵묵히 걸레질에만 집중했습니다. 현우는 지혜의 말을 듣자마자 영자 씨를 향해 매몰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 연세도 있으신 분이 왜 자꾸 실수를 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쫓겨나셨어요. 자신이 평생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진실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며느리감에 혀 놀림에 놀아나는 꼴을 보니 영자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오히려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고 영자 씨에게는 거실에 남은 술병들을 빨리 치우라고 재촉했습니다. 영자 씨는 텅 빈 술병들을 자루에 담으며 아들이 지혜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장악당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비겁한 방관자가 되어버린 아들을 보며 영자 씨는 이것이 단순히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교육을 잘못 시킨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확신을 가졌죠. 도련님, 죄송합니다. 늙어서 손이 무뎌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영자 씨가 일부러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자 지혜는 현우의 등 뒤에서 영자 씨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혀를 낼름 내밀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역겨운 표정을 똑똑히 기억하며 비서실장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내 지혜의 뒷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보고서에는 지혜가 명문대 졸업생이 아니라는 학력, 위조 증거와 거액의 사채 빚이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죠. 이제 영자 씨에게 남은 것은 아들과 지혜를 동시에 깨우쳐줄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날을 결전의 날로 확정하고 그들이 꿈꾸는 허황된 낙원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거실 불이 꺼진 뒤에도 어둠 속에서 지혜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심장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도구로 취급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지 영자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영자 씨가 설계한 심판의 날인 상견례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아들의 자취방에서 박씨 아줌마로 불리며 바닥을 기던 영자 씨는 조용히 짐을 싸서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우와 지혜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짤막한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두었죠. 오전 10시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영자 씨를 맞이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 최 실장은 영자 씨의 복귀를 위해 최고급 맞춤 정장과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동안 자신을 감추고 있던 낡은 가발과 시장판 옷을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손길을 거치자 초라했던 노파의 얼굴은 간데없고 서슬 퍼런 카리스마를 내뿜는 재계의 거물 김영자 회장이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빛을 확인하며 지난 시간 동안 지혜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를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앞치마에 쏟아졌던 찬물의 냉기와 바닥에 뿌려진 1,000원짜리 지폐를 주울 때의 굴욕감은 오늘을 위한 완벽한 밑거름이 되었죠. 영자 씨는 비서실장이 내미는 최고급 실크 장갑을 끼며 오늘 상견례에 참석할 지혜 가족의 명단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지혜는 상견례 장소인 호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부모님과 함께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생각에 온몸을 빌린 명품으로 도배한 채 마치 이미 사돈이라도 된 듯 호텔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었죠. 지혜는 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만나게 될 회장님이 얼마나 엄격한지 걱정하는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현우 씨,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죠? 저 정말 너무 떨려요. 현우는 그런 지혜가 안쓰러운 듯 어깨를 다독이며 우리 지혜처럼 착한 애를 누가 싫어하겠어라며 멍청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던 허황된 낙원은 호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을 지어 대기 중이었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상견례장 입구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최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고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묵직한 위압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상견례장의 육중한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혜와 그 가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회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부모는 문이 열리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대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입구 쪽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현우 역시 긴장한 기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을 응시했고 지혜는 가장 우아하고 조신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수행비서를 거느리고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카페트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혜의 맞은편 상석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색이 되어갈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방 안에서 영자 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만이 잔인할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한 여인이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혜와 그녀의 부모는 그토록 기다리던 재벌 회장님의 등장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고개를 든 지혜가 마주한 것은 며칠 전까지 자신의 아파트 바닥을 기며 구두를 닦던 가자 도우미 박씨 아주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려다 목구멍이 막힌 듯 꺽꺽거리는 소리만 냈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런 표정 없이 지혜의 맞은편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지혜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지혜는 사들인 명품 가방을 쥔 손을 벌벌 떨며 아줌마가 왜 여기? 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죠. 옆에 있던 아들 현우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어머니와 식모 박 씨를 번갈아 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속에 빠져들었고 오직 지혜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비서실장이 내미는 최고급 찻잔을 천천히 들이킨 뒤 가슴팍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지혜가 영자 씨를 모욕하며 수고비라며 던져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돈을 지혜의 코앞으로 밀어내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지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준 이 5만 원 아주 귀하게 잘 썼네. 덕분에 자네가 내 아들보다 내 돈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알게 되었거든. 지혜의 부모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라며 당황해했지만 영자 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곧바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영자 씨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가사 도우미를 대할 때 보여주었던 그 천박한 표정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지혜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노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지혜가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영자 씨는 절망에 빠진 지혜를 보며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은 채 다음 순서를 위해 최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장은 이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악녀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잔혹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이미 지혜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치밀한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자 씨의 싸늘한 목소리가 상견례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자 최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혜가 현우의 오피스텔에서 가사 도우미로 변장한 영자 씨에게 구두를 던지고 앞치마에 물을 쏟으며 깔깔대던 적나라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지혜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현우 어머니는 돈만 많은 노인네니 결혼하자마자 요양원에 처박을 거야라고 호언장담하던 녹취록까지 울려 퍼지자 장례는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믿기 힘든 만행과 천박한 발언들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자 씨는 비서실장이 준비해 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상견례 식탁 위에 힘껏 내던지며 지혜의 추악한 이면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지혜가 명문대 졸업생이라 속였던 위조학위 증명서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수억, 원대의 사채 빚 독촉장 사본이 가득 들어 있었죠. 지혜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며 영자 씨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며칠 전 자신이 지혜의 구두를 닦으며 느꼈던 그 차가운 굴욕을 떠올리며 지혜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지로 몰고 재산만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뒤늦게 무릎을 꿇으며 회장님,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라고 빌었으나 영자 씨의 눈에는 그저 추악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었죠. 영자 씨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더 이상 이 거룩한 자리에 오염된 인간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지혜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끝까지 비참한 비명을 내질렀고 그녀가 꿈꾸던 신데렐라의 성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상견례장이 지혜의 비명과 통곡으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영자 씨의 시선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잃은 아들 현우에게로 향합니다. 현우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여자의 추악한 실체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식모살이까지 자처했던 어머니의 서슬 퍼런 모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었죠. 영자 씨는 비서실장이 건네주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지혜의 손길이 닿았던 구두 끝을 닦아내며 아들을 향해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일어서라. 너가 지금 눈물을 흘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영자 씨의 한마디에 현우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에 서린 깊은 실망감을 마주하자마자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그는 어머니가 박씨 아줌마로 변장하고 자신의 집 화장실을 청소할 때 지혜의 편을 들며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영자 씨는 그런 아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오늘만큼은 철저히 독해져야만 이 집안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다짐하죠. 나는 오늘부로 너를 내 아들로도 이 회사의 후계자로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부모도 못 알아보고 사람의 됨됨이조차 구분 못하는 놈에게 내가 평생 일군 제국을 맡길 수는 없으니 말이다. 영자 씨의 파문 선언은 현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고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과 경호원들이 단호하게 현우의 앞을 가로막았고 영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현우의 발치에 던져줍니다.
그것은 현우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법적 통지서와 함께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야 할 물류창고의 발령장입니다. 너가 가진 신용카드, 집, 차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두 회수한다. 내일부터는 저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물류창고로 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라. 거기서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때는 정말로 너와 나의 인연은 영원히 끝이다. 현우는 어머니의 단호함에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거실 카페 뒤로 완전히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벌 2세로서 화려한 삶을 살며 지혜와의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현우는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길바닥으로 쫓겨날 처지가 된 것이죠. 영자 씨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가며 비서실장에게 나직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밥 한 끼, 차비 한 푼이라도 내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자네도 해고야. 현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라면 한 봉지를 사 먹을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기에 영자 씨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어야 하는 어미의 슬픔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듯 지금 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가문 전체가 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자 씨는 호텔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구두 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아들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진정한 홀로서기를 준비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상견례장 건물을 빠져나온 영자 씨는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수라장이 된 상견례장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가던 지혜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있죠. 하지만 영자 씨는 단순히 파혼시키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기만극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그동안 비서실을 통해 은밀히 조사해 두었던 지혜 부모의 사업체 자료를 다시 훑어봅니다. 지혜의 부모는 영자 씨의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탈세와 횡령을 일삼아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최 실장, 준비한 서류들 지금 바로 해당 기관에 접수하게. 영자 씨의 나직한 명령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 실장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의 하청 계약을 전면 중단함은 물론 그동안 저질렀던 비리 자료들을 검찰과 국세청에 동시에 넘깁니다. 재벌가와의 혼인을 통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명품을 휘감았던 지혜의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을 기만하고 자식을 망치려 든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시각 상견례장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온 지혜의 가족은 들이닥치는 압류, 통지서와 해지 통보에 비명을 지릅니다. 지혜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부귀영화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하지만 이미 모든 번호는 차단되었고 사무실은 들이닥친 수사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지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욕심에 눈이 멀어 재벌 회장을 식모로 부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처절하게 저주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차 창문을 내리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혜의 집안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지만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잘못된 싹을 제때 잘라냈다는 확신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녀는 이제 지혜라는 이름의 악몽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며 더 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본사로 차를 돌립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의 밤거리에서 지혜의 가족은 짐, 가방 몇 개만을 든 채 쫓겨나듯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며느리의 꿈은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파멸로 끝을 맺게 된 것이죠. 영자 씨는 멀어져가는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권력이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되새깁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단 덕분에 한 집안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고 이제 세상은 다시 공정한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또 다른 정화의 과정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 영자 씨의 기업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자 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됨됨이와 인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죠. 그녀는 본사로 복귀하자마자 인사팀을 소집하여 채용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기존의 서류 전형과 학벌 중심의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성실함과 인성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필터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영자 씨는 임원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철학을 내세웁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기업 내부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이 강화되고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한 기금도 대폭 확충되죠. 영자 씨는 회의가 끝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저 멀리 경기도 외곽의 물류창고에서 땀 흘리고 있을 아들 현우를 떠올립니다. 현우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바닥을 쓸며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것들이 얼마나 과분한 특권이었는지 몸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자 씨는 최 실장을 통해 현우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녀는 현우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후계자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경영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현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섰을 때 영자 씨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생각이었죠.
한편 영자 씨는 지혜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인복지재단에 거액을 기탁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연고 노인들이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고품격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며칠간의 식모살이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인생에 가장 큰 교훈을 준 귀한 시간이었음을 되새깁니다. 영자 씨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화려한 보석보다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인성, 면접 기록들이 더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해 변장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조용히 서류를 검토합니다. 영자 씨가 만들어낸 이 정의로운 변화들은 기업을 넘어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후계자는 혈연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신념을 실천하며 영자 씨는 오늘도 쉼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은 그녀의 고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영자 씨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가로수가 짙은 녹음으로 물들어갈 무렵 영자 씨는 오랜만에 회장직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화려한 수행 비서들을 물리고 홀로 가벼운 옷차림을 한 채 예전의 박씨 아줌마로 변장하고 거닐던 동네 전통시장을 다시 찾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과 사람 사는 냄새는 상견례 날의 그 차갑고 날카로웠던 기억들을 부드럽게 씻어내주는 듯합니다. 영자 씨는 단골 반찬 가게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며 사람의 진심이란 결국 소박한 밥상 머리에서 피어난다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회장님, 오늘도 직접 장 보러 나오셨어요? 이 집 오이가 아주 싱싱해요. 곁을 지키던 새로운 비서가 다가와 영자 씨의 장바구니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으며 미소 짓습니다. 지혜와 같은 위선자가 아니라 영자 씨가 새롭게 도입한 인성 중심, 채용 제도를 통해 선발된 진실한 인재들이 이제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습니다. 한때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타인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배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공원 벤치에 앉은 영자 씨는 주머니 속에서 아들 현우가 보낸 짧은 편지 한 통을 꺼내봅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몰래 전달된 사진 속에는 거친 작업복을 입고 땀방울을 흘리며 동료들과 웃고 있는 현우의 낯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재벌 2세의 거만함을 벗어던지고 제 손으로 밥벌이의 고단함을 배워가는 아들을 보며 영자 씨의 눈가에는 안도와 대견함이 서린 이슬이 맺힙니다.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몸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현우가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그녀는 확신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리가 된 기분이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영자 씨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길게 심호흡을 합니다. 지혜의 집안을 향한 단호한 심판과 아들을 향한 혹독한 훈육은 결국 모두를 위한 진정한 구원이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핀 편안한 미소는 수백억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눈부시게 빛납니다. 영자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며 다시 찾은 마음의 평화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어느덧 서늘한 저녁 바람이 영자 씨의 대저택 정원을 가득 채우고 하늘은 보랏빛과 금빛이 뒤섞인 오묘한 노을로 물들어갑니다. 영자 씨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화려한 연회장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자신만의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정성스레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죠.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 전 비서실장이 조용히 내려놓고 간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물류창고에서 한 달을 꼬박 채우고 받은 아들 현우의 첫 월급 명세서와 함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진심 어린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편지 속 현우의 고백은 영자 씨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며 그 어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현우는 자신이 무시했던 박씨 아줌마의 거친 손마디가 실은 어머니의 희생이었음을, 그리고 세상 모든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적어 내려갔죠. 영자 씨는 아들이 직접 번 돈으로 샀다며 동봉한 내복 한 벌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비로소 자식 농사에 참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의 진심과 정의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깁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제국을 일군 철의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오늘 얻은 이 작은 평화야말로 인생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영자 씨는 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고된 노동 뒤에 먹는 밥 한 끼가 주는 정직한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자신을 기만했던 지혜와 그 집안의 몰락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졌고 영자 씨의 마음속엔 오직 올바른 가치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신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조명을 낮추고 어둠 속에 비치는 도심의 불빛들을 보며 누군가에게는 가혹했을지 모를 자신의 심판이 실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식사를 마친 영자 씨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어 아들에게 보낼 답장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현우야,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에 있단다. 그녀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낸 현자의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 있어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이제 영자 씨는 다시 내일부터 시작될 경영 현장으로 돌아가겠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재벌가의 복수극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한 편의 서사시로 마무리됩니다. 서서히 화면이 어두워지며 정적 속의 한 문장이 하얗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을 지켜본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하지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마지막 자막입니다. 당신이 오늘 함부로 대한 그 이름 없는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강력한 심판자일지도 모릅니다. 나레이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영자 씨가 정원에서 밝게 웃으며 아들을 기다리는 뒷모습을 비추며 이야기는 긴 마침표를 찍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준 영자 씨의 미소는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잔상을 남깁니다.